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동부여 금화왕의 궁중에서 어머니 유아 부인을 모시고 얹혀 살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뛰어난 재주로 말미암아 금화왕의 7 아들의 시기를 받아 죽음을 건 망명의 길에 올라야 했다. 이 야심만만한 청년 망명객 주몽이 동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 이런 연유로 해서 고구려는 부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였다. 더욱이 주몽의 대를 이은 2대 임금인 유리왕도 아버지 주몽이 부여에 남겨두고 간 아내 예씨의 몸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다가 장성한 뒤에 아버지 나라로 찾아가서 드디어 왕위를 물려받기도 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사이는 큰 집, 작은 집의 관계라 해도 좋을 처지인데 정작 외교 관계는 언제나 험악했다. 그 이유인즉 부여는 항상 자기 나라에서 쫓겨간 하잘것없던 주몽이 세운 나라라고 고구려를 깔보기 일쑤였고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선조를 괄시한 것에 앙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두 나라는 항상 서로 으르렁거렸다. 유리왕 32년에도 동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어 양국의 수교를 맺도록 왕의 아들 한 사람을 볼모로 보내라 고 요구해왔다. 사실 대소는 금화왕의 제1왕자로 주몽을 가장 괄시했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런 내력을 잘 알고 있는 유리왕은 속으로는 분이 치밀었지만 그래도 강대국인 부여의 비위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었다. 부여왕이 국교를 이유로 왕자를 한 사람 볼모로 보내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묻는 유리왕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사지가 될지도 모르는 부여로 혈육을 보내야 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될 말씀이요. 부여왕 대소로 말하면 흉악하기로 소문난 왕인데 만일 왕자를 보내시면 그것은 이리 입에 어린애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요. 강력히 반대하는 신하가 입을 열자 다른 신하가 들고 나섰다. 부여왕의 청대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요. 이미 그쪽에서 호의를 요청하는데 이쪽에서 공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부여왕 대소는 본래 흉악한 인물이지만 그때는 철없는 젊은 시절이었소. 그도 이제 왕좌에 앉은 지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으니 옛버릇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소. 이렇게 신하들까지 찬반이 나뉘게 되어 종일 입씨름만 할 뿐 결론이 나질 않았다. 며칠을 두고 의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왕의 양자인 도절을 볼모로 보내기로 했다. 도절은 그때 나이 16세, 이제 막 피어나는 홍안의 소년이었다. 왕은 도절을 보내면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가는 도절도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통곡하면서 부여 사신을 따라 떠났다. 도절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부여 사신을 따라 험하디 험한 산길을 걸은 지 사흘 만에 어느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저녁 무렵이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곧부여 사신은 그 마을 관원을 불러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호령을 했다. 아니 곱게 생각한 관원은 그날 초상이 난 집 바로 옆에다가 숙소를 정해주었다. 초상난 집이 바로 처마가 맞붙은 옆집이라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도 돼지같이 미련하게 생긴 부여 사신은 투덜거리다가 밤이 이슥해지자 코를 드르렁거리기 시작했지만 감정이 예민한 도절 소녀는 불안까지 겹쳐서 아무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고, 아이고, 구성지게 울어대는 젊은 여인의 슬픈 곡성은 한결 가슴을 에이듯 귓가에 맴돌기도 했다. 부여에 가면 나도 저렇게 죽을 테지. 아무래도 그놈의 부여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어도 고향이 수천 리 떨어진 그곳에서 저렇게 울어줄 사람도 하나 없을 테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도절 소녀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부여 사신이 낄새라 가만히 일어나서 문을 열고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밖은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도절은 그 길로 고구려로 돌아와 버렸다. 도절이 도망해 온 걸 본 유리왕은 크게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애처로워서 크게 꾸짖을 수도 없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부여 사신이 이튿날 깨어보니 볼모로 데려가던 도절 소년이 도망치고 없는지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바삐 부여로 돌아가
대소왕에게 전후 사실을 고해 바쳤다. 사신의 말을 다 듣고 난 대소왕은 어떻게든 고구려를 굴복시키려던 자기 야심이 무너졌는지라 노발대발해서 또다시 힐책하는 사신을 고구려로 보냈다. 이 부여 사신을 맞은 고구려 조정은 허겁지겁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유리왕도 장차 사신을 대할 일이 걱정되어 어쨌든 사과할 수밖에 없다. 이쪽이 잘못했으니 그리고는 한숨을 내몰아 쉬는 것이었다. 그때 곁에서 왕의 속태워하는 모양을 본 둘째 왕자 무율이 부왕의 무릎 앞으로 다가앉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부여 사신을 만나서 좋은 말로 물리치겠어요. 뭐? 네가? 왕은 어린 왕자의 너무도 대담한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때 무율의 나이는 10살, 아직도 어리광 피우는 철부지였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한사코 부왕께 청을 넣었다. 계책에 궁한 왕은 할 수 없이 어린 왕자 무율이 부여 사신과 대면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무율은 부여 사신의 숙소에 이르러 공손히 절하고선 물었다. 사신께서는 이번 비국을 찾으신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부여 사신은 어린아이가 와서 제법 정중히 수작을 걸어오므로 농반으로 말했다. 이번에 내가 너의 나라에 온 것은 너의 나라 왕께 단단히 따지기 위해서 왔다. 네가 아는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 대왕께서 호의로 청하신 너의 나라 왕자가 부여에 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도망쳤으니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신의 말이 떨어지자 무율 왕자는 자리를 다시 고쳐 앉아 목청을 가다듬고 조리 있게 말했다. 그 사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은 부여왕께 있지 우리 대왕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죠. 일찍이 우리 선조께서는 어질고 또 재주가 뛰어나셨거늘 지금의 부여왕께서 부당하게 괄시함으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타서 이곳으로 피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왕께서는 전이 허물을 생각지 않으시고 다만 군사의 강성함만 믿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시니 청컨대 사신께서는 돌아가서 부여왕께 고하되 이제 여러 개의 달걀을 포개 놓았으니 만약 부여왕이 능히 그 달걀들을 헐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섬기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겠다고 전해주시오. 듣고 있던 사신은 그만 대답을 잃고 말았다. 여러 개의 달걀을 포개 놓았는데 만약 부여왕이 능히 그 달걀들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섬기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겠다. 이 말의 뜻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결수 없이 부여 사신은 빈손으로 돌아가서 부여왕에게 어린 무율왕자의 말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나 부영왕 대소도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여러 신하를 불러놓고 두루 물어봐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대소는 전국에 방을 붙였다. 이 말을 해석하는 자에게 조 백석을 상으로 내리겠노라.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가 국문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그 말의 뜻을 풀겠다고 하여 왕이 그 노파를 궁중에 불러 대답을 들었다. 여러 개의 달걀을 포개 놓았다는 것은 위태롭다는 뜻이요. 헐지 않는다는 말은 편안하다는 뜻이니 그 말의 뜻은 스스로의 위태함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만 스스로를 섬기라고 강요하니 제발 위태함을 피하고 스스로 편안히 있으라는 뜻이옵니다. 노파의 해석을 들은 대소는 퍽이나 불쾌했다. 이런 방자한 것이 노기등등한 대소는 곧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 정벌의 길에 올랐다. 부여왕 대소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구려의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그 당시만 해도 고구려는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지라 국력이 튼튼하질 못했던 것이다. 이런 소동 속에서도 오직 무율 왕자만은 태어났다. 그는 곧 부왕 앞에 나아가 자기에게 군사 300명만 주면 대소의 대군을 단숨에 무찌르겠다고 장담했다. 어린 네가 어떻게 그 강대한 부여 대군을 막는단 말이냐?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제 나이 비록 어리다고 하시지만 저번에도 제가 나서서 부여 사신을 두말 못하고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틀림없이 막아내겠습니다. 만일 실패하면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루 종일 졸라됨으로 끝내 왕도 버티질 못하고 무율에게 날랜 군사 300명을 주어서 부여의 대군을 막게 했다.
무휼은 10살 일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노련한 지위로 300명 군사를 통솔하여 전장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깔보던 노장군들도 무휼의 지휘하는 태도가 하도 당당해서 모두 감탄에 마지 않았다. 고구려의 앞길이 저 왕자에게 달렸도다. 백성들도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무휼은 군사를 이끌고 국경선을 향해 가다가 병굴한 골짜기에 이르자 군사를 반으로 갈라 그곳에 매복시켜 두고선 반만 거느리고 국경선에 도착했다. 그는 국경선에 도착한 군사들에게 말했다. 부여 군사가 멀리 보이면 북소리, 징소리, 말굽소리를 요란히 내어 대군이 진군하는 것처럼 하고 가까이 오면 소리 없이 도망쳐 달아나라. 과연 무휼의 말대로 고구려 군사는 멀리 부여 대군이 오는 기미만 보이면 마치 수만 대군이 달려가는 것처럼 요란하게 굴고 그러다가 정작 부여 군사가 접근해 오면 소리 없이 도망쳐 버렸다. 이런 고구려의 전술에 부여군은 상당히 당황했다. 처음에는 매복계가 아닌가 하고 조심조심 고구려군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실상 그들은 고구려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조심조심 진격해와 보니 며칠을 쫓아도 별 신통한 반격이 없는지라 닷새째 되는 날부터는 마음 놓고 고구려군을 추격했다. 그러던 중 부여군이 고구려군을 쫓아 병구의 골짜기에 당도했다. 이름 그대로 병이 아가리 모양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좁지만 한번 들어오면 골짜기 속은 수만 군사가 들어설 수 있는 넓은 터전이었다. 부여 군사는 저마다 공을 세우려고 다투어 병구 골짜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였다. 무휼이 앞서 매복시켜둔 군사들이 일제히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활을 쏘고 여태까지 쫓기던 고구려군이 뒤돌아서서 달려들었다. 부여군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였다. 순식간에 반 이상이 쓰러지고 죽지 않은 자는 고구려군에게 잡혀 살아서 본국으로 도망친 자는 대소 이하 몇십 명밖에 안 되었다. 10살 난 고구려군의 원수 무휼은 이렇게 해서 부여의 대군을 여지없이 무찌르고 보무당당하게 개선했다. 이 무휼 왕자가 곧 후에 고구려 3대 왕인 대무신왕인데 그는 즉위한 지 5년 만에 괴유라는 장수를 얻어 끝내 숙적인 부여왕 대소의 목을 베고 동부여를 복속시켰다.